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영국의 소방구조단국 지침 중에서요, 붕괴된 구조물에서의 구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진 현장, 상상만 해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보이드, 그런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을 평가하고 또 체계적으로 생명을 구할지 거기에 대한 핵심 지침인 거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실제 현장의 복잡성이나 또 인명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지침 속에서 실질적인 통찰, 그리고 구조 원칙의 어떤 핵심, 정수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먼저 흥미로운 점이요. 건물이 다 똑같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골조 건물은 뼈대가 있으니까 좀 국소적으로. 근데 비골조 건물은 벽 자체가 하중을 지지하니까 더 광범위하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리, 터널, 아니면 임시 구조물까지 다 고려해야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구조물의 종류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공간, 그러니까 보이드가 어디에 어떻게 생길지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아하, 보이드 형태 예측이요. 네.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처럼 그냥 층층이 폭삭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가 기울어져서 기대명이나 V자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런 공간들이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는 게 생존자 수색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거의 첫 단추 같은 거겠네요. 근데요, 애초에 붕괴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문서 보니까 화재의 폭발은 물론이고 구조결함, 지진, 심지어 차량 충돌까지 원인이 정말 다양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이 그냥 붕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2차 붕괴 가능성을 높이고요. 또 구조대원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막 안겨줘요. 추가 위험이요? 네. 불안정한 구조물 조각들, 아니면 손상된 가스관, 전기선, 수도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엄청난 분진,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날카로운 파편들, 그리고 특히 비좁은 공간, confined spaces에서의 작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잠깐만요. 비좁은 공간이라면 그냥 말 그대로 좁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게 단순한 좁은 그 이상이에요. 그냥 좁다기보다는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유독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고 또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복합적인 위험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와, 정말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 작업은 그냥 용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위험 평가와 통제, 이게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데 현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뭔가 딱 정해진 좀 체계적인 접근법 같은 게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리피트라고 하는 6단계 접근법이에요.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어떤 질서를 잡고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피트요? 약자 같은데요? R, 이건 정찰, reconnaissance입니다. 현장 상황이랑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첫 단계죠. 다음 E는 utility 차단, elimination of utilities. 가스, 전기, 수도 같은 걸 안전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이 유틸리티 차단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구조대원이나 생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안전 확보가 먼저 되지 않으면 구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인 거죠. 네, 이해됩니다. 그럼 다음 P는요? P는 지표면 수색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즉시 구조가 가능한 사람들을 먼저 찾는 단계고요. 그 다음 E는 보이드 탐색, exploration of voids. 생존 가능성이 있는 그 보이드 공간들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A는 접근, 잔해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생존자에게 다가갈 길을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 T는 작전 종료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제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현장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와,
REPT. 각 단계마다 정말 신중한 판단이랑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대원은 당연히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요. 또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 담당관이 지정돼서 위험 요소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구조물을 임시로 지지하거나 안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엄격한 통제가 계속 따라 붙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막 무질서해 보여도 그 뒤에는 이런 치밀한 계획과 절차가 숨어 있는 겁니다. 구조 작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진짜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되던데요.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뭐 장비 닦고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대원들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 확인은 물론이고 정신건강,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관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사고 조사와 디브리핑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과정이에요. 디브리핑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번 경험에서 우리가 뭘 배웠고 다음 작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뭐 힘들었다 이런 경험 공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나 장비 사용법 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장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가 나오면 다음번 유사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 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선순환이 결국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붕괴 현장에서의 구조 작업이라는 게 단순히 잔해를 파헤치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고도로 계산된 위험 관리, 아주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려는 그 헌신적인 노력이 다 결합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지침은 결국 극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든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체계적인 접근법, 그리고 위험관리 원칙들, 이게 꼭 재난 현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어떤 복잡한 문제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에도 혹시 어떤 식으로든 적용해 볼 만한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